선생님들 이제 실기형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1번부터 80번. 자, 성인 환자의 심천 맥박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맥박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잖아요. 경동맥도 있고 뭐 요골맥박, 대퇴동맥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특히 심첨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흉부, 심장 쪽의 맥박을 확인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맥박 어떻게 알고 있죠? 성인의 맥박. 그쵸? 60에서 100회 알고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면서 특히 60보다 낮다, 맥박이 느려진다 라고 해서 서맥도 있고요. 100보다 높다 라고 해서 빈맥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약물 관련한 내용에서 맥박을 낮춰주는 대신 심장은 천천히 뛰게 해요. 대신 제대로 짜주기 위해서 박출량이 높아진다라고 했던 강심제, 디곡신, 디기탈리스라고 하는 놈 차곡차곡 축적작용이 있다라고 같이 기억하자고 했어요. 디기탈리스, 디곡신, 그 다음에 서맥을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곡신 사용하기 전에 맥박수 확인한다. 자, 그럼 정말 심천 맥박과 관련된 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흉부를 노출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측이가 아니라 당연히 앙화이겠죠. 그리고 부정맥이 있는 경우 1분 동안 측정한다. 정답은 이거고요. 우리가 맥박이나 호흡 뭐 이런 것들이 규칙적인 양상이 확인된다고 하면 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만요. 처음 입원을 했을 때나 또는 환자의 상태가요. 뭐 급변해서 바이탈이 흔들거려서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부정맥이 있는 경우 1분 동안 측정한다. 정답은 당연히 2번 고르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5번까지 본 다음에 각각의 내용에서 중요한 거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가슴을 노출하지 않고 오두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맨몸에다가 피부에다가 확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진기의 판막을 차갑게 해서 측정 부위에 대지 않고요. 우리가 손바닥에 5초 정도 비비면 좀 따뜻해지거든요. 청진기가 너무 차가운 경우에는 환자가 놀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막을 손바닥에 비벼서 따뜻한 상태에서 측정 부위에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중앙 애과선이 아니고요. 우리 중앙 쇄골선과 다섯 번째 아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골관이 만나는 지점에서 측정합니다. 그쪽 부위가 우리 심장이랑 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것들 몇 개 좀 더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부정맥. 자, 부정맥은 심장이 지멋대로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정맥이 큰 범위 안에 뭐 심실세동, 심방세동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 자, 부정맥 치료제로 쓸 수 있다. 항부정맥제로 쓸 수 있다. 뭐가 기억나요? 그쵸. 리도카인 기억하시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리도카인은 뭘로 또 쓸 수 있어요? 그쵸. 국소마취 유도제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성인 간호에서요. 기관지가 넓어진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진단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3대 증상이 또 있기는 해요. 그 개구리 손처럼 되는 고상지두 손 모양이 나타날 수 있고 다량의 3층 객담이 또 있을 수 있고 다량의 3층 객담이 있고 발작적인 기침 같은 이런 3대 증상이 있는데 이런 건 모르시더라도 자, 기관지가 넓혀졌는 거 겉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할 수가 있는데 그때 기관지 안으로 내시경 넣으려면 목으로 넣는 거잖아요. 꽥꽥거리면 어떡해요? 구개반사 있으면 내시경을 못 넣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소마취 유도제 리도카인 해서 구개반사 마취시켜줄 수가 있고요. 또 리도카인 어디서도 나와요? 치과에서요. 우리 쓰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같이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청진기에 쓰는 것도 판막이지만 심장에도 판막이 있죠. 심장에 판막이 있는데 역할이 뭐예요? 그쵸? 역류. 혈액의 역류 방지예요. 2천판도 있고 3천판도 있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심실로 옮겨졌으면 그 다음에 피가 다시 역류하지 못하도록 판막이 닫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혈액의 역류 방지가 또 판막의 기능이라고 또 보시면 되고요. 자, 5번도 볼 건데 심천맥박 확인하는 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골관 당연히 중앙쇄골선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골관인데 제가 이거 착각하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여기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었잖아요. 이거 어디예요? 그쵸? 요추천자 시행하는 요추의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었죠. 이것도 같이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작년 상반기, 하반기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월 된 영아의 맥박을 안정시에 측정한 결과
중에 이제 간호사한테 즉시 알려야 되는 경우 이제 뭔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맥박은 아닌 거 고르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아, 소아, 뭐 신생아인 경우에는요. 우리 성인보다 어때요? 그쵸. 더 높게 나타나죠. 훨씬 민감하거든요. 맥박. 호흡이 성인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더라도 물론 책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뭐 80에서 180까지 보는 데도 있고요. 뭐 어떤 데는 120에서 140까지 보기도 하고 뭐 80에서 넉넉 잡아 이런 식으로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다만 정확한 수치 모르더라도 60은 성인의 맥박에서 60에서 100회까지가 기준이잖아요. 성인에서도 그 섬액의 기준에 되는데요. 여기 영아한테는 성인보다 영아의 맥박수는 더 훨씬 높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60인 경우에 성인한테서도 가장 낮은 맥박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에도 응급 상황이다. 즉시 알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종종. 아기가요. 여기는 이제 수치를 물어봤지만 영아의 맥박이나 호흡을 확인했을 때 높게 나왔대요. 높은 수치가 보였대요. 이런 경우에 물론 즉시 보고하는 것들도 있게 되겠지만요. 아기가 울고 난 이후의 상태가 아닌지 또는 흥분 상태가 아닌지 확인해 본다. 왜? 이런 상태인 경우에 맥박도 높고 호흡도 높을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 한 번에 맥박 4번으로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체온이 높게 나왔대요. 그러면 아기가 또 체온계가 이상한지 체온계의 고장이 아닌지 다른 체온계로 확인한 다음에 보고한다. 그런 문제 풀어보신 적들 있으시죠? 그래서 먼저 혹시나 보고하기 전에 물론 보고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지만 다른 문제에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보고하는 것 이외에 이런 정답들도 있게 되니까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주시고요. 하반기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구강 체온 측정 시 탐침을 볼점막에 삽입하는 게 아니라요. 혀 밑에다 대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같이 연결. 혀 밑에 설하투여하는 약물 뭐 기억나요? 그죠? 니트로글리세린. 물 먹는 게 아니라 혀 밑 점막에 놓으면 쾌속혈관 확장제라고도 했었고 협심증에 쓴다고도 했었습니다. 이거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인데 지금 기억 못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직장 체온 측정 시 전자체온계의 탐침을 항문에 1cm 깊이로 삽입한다. 이거는 좀 헷갈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cm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삽입하는 깊이고요. 성인은 3cm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다른 거 몇 개 볼 건데 일반적으로 직장 체온은요. 우리 몸의 깊은 심부 체온을 반영을 하죠. 그리고 다른 체온, 구강 체온, 이마 체온, 애과 체온, 고막 체온 다른 쪽의 부위보다 심부 체온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체온이 가장 높게 측정되는 부위이기도 하고 체온을 쟀으면 뭘로 표시해요? 그쵸, R로 표시한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마 체온 측정할 때 적외선 체온계의 센서가 환자의 눈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이마를 말 그대로 향하는 거고요. 우리 이거요. 그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그 식당이나 마트 가면 이마에 센서 들어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다 이마 체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애과 체온, 겨드랑이다 되는 건데 전자 체온계의 탐침이 겨드랑이의 전 애과선이 아니라 중앙애가선이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겨드랑이가 조금 이렇게 곁땀 나면은 또 측정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체온계 말은 뭐 수건으로 닦아주거나 마른 꺼즈로 닦아주거나 한 상태에서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고막 체온 측정 시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센서가 고막을 향하도록 삽입한다. 네, 정답은 5번이 되고요. 특히 여기서 성인 물어봤잖아요. 성인한테는 후상방, 3세 미만 아동은 뭐였어요? 그쵸, 후하방.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고막 체온이요. 특히 체온 조절 중추인 뭐랑 가까워요? 그쵸.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랑 가까워서 고막 체온 또한 심부 체온 반영한다 라는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측정해야 하는 활력 징후. 눈치채면 자, 환자분 지금부터 호흡 재실게요 했는데 내 호흡수를 잰다고? 갑자기 환자가 숨을 안 쉬어요. 긴장해서. 그리고 또 어때요? 갑자기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될지 몰라요. 갑자기 측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거 정답 당연히 2번이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언제 재죠? 그쵸. 맥박 측정한 이후에
우리 요골동맥 부위에다가 손가락 얹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호흡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환자의 가슴팍이 올라갔다 내려가는지 확인을 한다고 했었고요. 그러면요, 우리 특히 이 호흡 같은 거 성인 몇 회예요? 그쵸, 12에서 20회. 신생아. 성인의 몇 회예요? 2배라고 해서 30에서 60회. 무슨 호흡? 그쵸, 복식 호흡한다 라는 얘기들도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열나면 고열인 경우에 호흡수가 높아진다 라는 얘기들도 했었고, 호흡과 관련된 특히 호흡을 느리게 하는 약물은 또 뭐 있어요? 그쵸, 서호흡을 유발한다. 모르핀 같은 것들도 있었죠. 우리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할 때요, 들이쉴 때는 뭐가 많이 들어오죠? 그죠? 산소, O2. 나갈 때는 CO2, 이산화탄소가 많죠. 이런 것들도 기억하시고, 들어오는 호흡을 흡기, 나가는 호흡을 호흡기 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쿠스마울 호흡도 있었고, 임종시 호흡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임종. 그쵸? 무호흡과 빠른 호흡의 교대다. 체인 스토크 호흡 같은 것들도 있어요. 호흡도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주요 키워드로 공부하기 위해서 호흡만 따로 묶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혹시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발의 혈액순환, 발. 뭐예요? 우리가 돼지 발 먹잖아요. 뭐 먹어요? 족발. 족배 동맥이 되겠죠? 또 기억을 해주시고, 성인의 응급 상황에서요, 성인한테서 맥박 확인하는 경동맥도 있고, 소아한테 응급 상황 시에 확인할 수 있는 영아나 소아 응급 상황 시에 맥박 확인하는 상완동맥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압 확인하기 위해서 커프 감는 곳이기도 하고요. 축두동맥은 말 그대로 쪽이랑 가까운 쪽에 있는 혈관이잖아요. 아, 그러면 축도골이 나왔네. 축도골, 그 다음에 하악골, 이거는 악관절 이루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골동맥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성인에게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맥박 확인하는 부위이기도 하면서요. 자, 한방에서 맥 찝는 곳, 우리 한의원에 진료 보러 가면 딱 진짜 요골맥박 확인하는 그 부위에다가 한의사가 맥 찝잖아요.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 한방의학에서 가장 오래된 전승의학 방법이다 라고 해서 지도 맥진, 맥 찝는다고 하잖아요. 지도 맥진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 동맥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동맥혈 산화 능력을 보기 위한 우리 ABGA 검체 확인하는 거 있어요. 그쵸, 이거 기억을 하실 건데,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가장 흔하게 쓰는 부위 어디예요? 그쵸, 요골동맥. 물론 대퇴동맥도 있습니다만 요골동맥도 있고 같이 연결해요. 또 얼음통에 담아서 빨리 검사실로 옮겨두고, 동맥혈에서 채취하는 건데 많이 채취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공기 중에 산소 닿으면 안 되죠. 폐 산화 능력 보는 건데, 근데 이제 공기 중에 산소랑 닿게 되면 다르게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헤파린 코팅된 것을 막에 씌우거나 아니면 고무막에 씌우거나 해서 얼음통 담아서 신속하게 검사실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합시다.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거, 올해 상반기 22년 상반기 3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완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팔을 심장보다 낮게 높게 다 아니고요. 같은 위치에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커프 안에 청진기 깊숙이 넣어서 감싸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커프 감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5cm 정도 윗부분에다가 감아주거든요. 청진기 깊숙이 넣어서 감싸는 거 아니고, 심박 소리가 약해지는 지점의 숫자는 수축기가 아니고 이완기죠. 초당 2의 속도로 떨어지게 커프에서 공기를 빼고요. 그 다음에 커프와 팔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를 두고 커프 갑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일단 나머지 또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요, 우리가요, 상완동맥 부위는 노출을 시키고 팔꿈치에서 아까 2에서 5cm 정도 경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되게 감아요. 공기, 커프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공기는 안 들어가야 되죠. 자, 커프는요, 일반적으로 폭이 12에서 13cm 정도 폭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상완동맥에서 맥박 촉지되지 않는 지점에서 20에서 30 정도 더 올린 다음에 거기에서 천천히 혈압계 조절기를 열어서 초당 2의 속도로 떨어지게 해서 주의 깊게 듣죠. 만약에 같은 부위에서 반복해서 측정해서 듣는다고 하면 간격을 둬야 돼요. 2에서 5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하자. 혈압 쪽에서 숫자가 좀 여러 개 나오니까 헷갈려서
2로 제가 기억하자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도 기본 간호 좀 잘 나오는 숫자는 한 장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것도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제 자료에도 있고 영상에도 있거든요. 참고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요. 자, 또 중요한 거 몇 개 또 할 건데 성인 간호에서요. 자, 유방절제술. 제가 오른쪽 유방을 수술했어요. 환자가. 오른쪽 유방을 절제했어요. 그쪽 팔에 혈압 재는 거 돼요? 안 되죠. 혈압도 안 되고 정맥주사. 주사도 안 된다고 했어요. 유방절제술도 그런데 동정맥류 삽입한 부위도 똑같다고 했죠.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주세요. 옳은 것은 자 1번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먹게 한다. 정답 당연히 이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인간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상자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의료진 간호조무사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잔존 능력 같은 거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물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 대상자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밥을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요. 시각장애 대상자는 눈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치아 건강하고 손, 숟가락 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한테 식판을 대상자 기준으로 뭐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주고 식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떠먹여주는 거 절대 정답 아닙니다. 자, 상처 소독 식사 직전에 안 하죠. 식사 직전에 불쾌한 감각 유발할 수 있는 상처 소독 같은 거 안 한다고 얘기했었고요. 연화곤란 있으면 죽보다 맑은 게 아니라 걸쭉한 거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해 유발 잘하거든요. 훌렁훌렁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걸쭉한 거 준다. 하물며 물 섭취할 때 빨대 달린 컵 빨대가 부착된 컵으로 먹는 거는 아주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똑바로 앉아서 턱은 당기고 고개는 당기고 목을 뒤로 젖힌 자세 아닙니다. 우리 인공호흡 할 것도 아닌데요. 뒤로 젖힌 자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완전히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음식물 줘야 되죠. 자, 하반기 문제도 볼게요. 비위관 삽입 길이. 일단 비위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비위관 통해서 제공되는 식사 이름은 뭐예요? 그렇죠. 당연히 유동식. 특히 관을 통해서 관을 경로에서 들어간다라고 해서 경관 유동식이라고 하는데요. 비위관 에는 당연히 영양백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줄 때요. 이게 우리 밥 주머니 위로 들어가려면 이 영양백 주머니는 밥 주머니인 위보다는 당연히 위쪽에 있어야지 중력 힘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코, 귀, 검상돌기까지 길이 측정해서 비위관 길이를 결정하게 되고요. 특히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검상돌기 어디서도 나와요? 우리 임신 9개월경에요. 임신 9개월경에 엄마 배가 커졌어요, 많이. 그래서 자궁저부가 검상돌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라는 얘기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때는 9개월인데, 제가 7, 8개월 경에는 뭐가 있어요? 태아 자세가 원래 정상적인 자세라면 두정 위로 있어야 되는데 횡이나 둔위로 있을 때 태아의 위치를 교정해주는 임신 7, 8개월 경에 그럼 그때 엄마의 자세, 술lun이 태아의 위치 교정하는 자세 술lun이 굉장히 좋다고 했고 이 술lun이는 산후회복에도 좋은 자세라고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7, 8, 9 함께 또 기억하면 좋은 거 뭐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는 여기 자세에서는 7, 8을 묶고 9를 다 떴는데 그 다음에는 8, 9를 묶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정기검진, 임산부 정기검진에서 임신 7개월까지는 매달 1회 그 다음에 8, 9개월까지는 매달 2회 그 다음에 이 이후부터는 분만까지는 매달 4회 라는 얘기들도 했었어요. 이거 얘기하면서 그러면 임신 24주가 된 산모가요. 정기검진 이때 받았어요. 그럼 또 그 다음엔 언제 받아야 돼요? 제가 24주는 우리가 한 달에 4주가 있잖아요. 1개월을 4주라고 치죠. 그러면 이거는 몇 개월 된 거예요? 6개월 된 거잖아요. 그럼 이때 7개월까지는 매달 한번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보통 주수로 나오거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7개월에 받는 거예요. 주수로 따지면 더하기 그냥 4만 하면 돼요. 아, 28주에 받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신 7개월까지는 매달 한 번, 임신 8, 9개월까지는 매달 2번, 그 이후부터 분만까지는 매달 4번 받을 거다. 이 얘기도 7, 8, 9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올해 7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장수술로 장시간 금식한 환자, 금식의 의학용어는 MPO. 환자가 위장운동을 회복한 다음에요. 구강 섭취 시도할 때 처음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 당연히 물이겠죠. 보리차. 정답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제 구강 섭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의식 환자 같은 경우는 구강 섭취 당연히 안 되죠. 이유가 뭐죠? 그죠? 기도 흡인 예방하기 위해서 안 되는 거 기억을 하실 거고, 심지어 무의식 환자는 구강 섭취도 안 되는데 구강 체온 측정하는 것도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일반적으로요, 그 식사를 도와줄 때요, 연하곤란,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자, 삼킴 장애라고도 하는데, 식사 중간중간 맛있으세요? 뭐 식사 맛은 어떠세요? 중간중간 말 걸어요, 안 걸어요? 그쵸, 말도 안 건다고 했어요. 말을 하다가 공기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살해 유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연하곤란 있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연두부 정도, 연하곤란, 연두부 정도의 점도 있는 음식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사례가 잘 걸려요. 사례가 잘 걸리거나 하면 그 다음번 식사에는 조금 더 묽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걸쭉한 거 줘서 쉽게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 도와주는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 턱을 드는 게 아니라 턱을 당긴 채로 우리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식사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들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냥 넘어가기는 아쉬우니까요. 이런 경우 이제 일종의 물인데요. 제가 급속 이동 증후군 덤핑이라고도 얘기했었어요. 음식이 빨리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물 섭취 안 된다. 밥 먹을 때 국물 섭취 안 된다. 누워서 먹는데 고개만 틀은 횡화이로 먹어라 라는 얘기들도 했었고요. 저탄수, 고지방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이런 건 너무 그동안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물 안 먹는 거는 독사에 불렸을 때도 있었어요. 주사기로 흡인한 위 내용물을 위로 다시 넣어주는 이유. 이거 너무 쉽죠? 네, 수분 전해질 손실 방지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문제에 나오기도 해요. 위관 영양할 때 전후로요. 물. 보통 이렇게 30cc 정도 주거든요. 물 주는 이유 뭐예요? 위관 개방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반기 문제도 볼게요. 섭취량, 배설량 측정 시 섭취량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체내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섭취량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출혈량, 출혈. 뭔가 몸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출혈량 이런 것들은 배설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배설량으로 들어가고요. 구토도 그렇고요. 상처에서 나가는 배, 흉관배 이런 것들도 다 배설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섭취량은 당연히 위관 영양액 섭취량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일반적으로요. 그럼요. 이런 것들, 가글액 입에 뿜어 넣었다가 뱉는 이런 가글액들은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땀나는 것들이 있어요. 발한은 배설량으로 안 들어가요. 다만 심한 발한 이런 것들은 또 들어가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흉강백이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자 흉강천자 했는데 양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배액관을 연결하는데 그런 것들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음압으로 되어 있어야지 되거든요. 상처 배액도 똑같아요. 우리 수술 해보신 선생님들 아마 알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통이라고 하는 거, 에서 쓰는 용어는 JP 드레인 또는 뭐 해모박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피통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배액이 되려면 상처 부위에다, 수술 부위에다가 음압으로 되어 있어야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이런 피주머니, 이런 흉관 배액이 되는 곳에 쌓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또 음압은 또 어디서 나와요? 한방에서 음압 펌프질, 그죠? 부항 같은 것들도 있었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이오 섭취량 배설량은요,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8시간마다 매 근무마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총량
총량은 누가 카운터예요? 그죠? 반번 근무자가 카운트한다. 그럼 반번 근무자 무슨 색 볼펜 많이 써요? 빨간색 볼펜 많이 쓴다고도 했었고, 바이탈 사인 중에서, 활력 징후 중에서 빨간색 볼펜으로 쓰는 건, 그죠? 맥박도 있었죠? 지금 이런 것들 줄줄이 연결시켜서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관장할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환자를 오른쪽으로 돌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장체위를 심스체위라고 하잖아요. 좌측 심스위라고 하죠. 왜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문 바로 위쪽에 이제 직장, 그 다음에 결장 이렇게 있는데 자, 항문에서요. 장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꺾여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문에서부터 직장, 결장으로 이어지는 방향이 왼쪽으로 굽어져 있기 때문에 관장 용액, 약물이 자연스럽게 흘려 들어가려면 왼쪽으로 눕혀 있어야 됩니다. 자, 정답이요. 항문을 통해 직장관을 배꼽 방향으로 삽입한다. 정답 이게 되죠. 직장관 배꼽 방향으로 삽입. 몇 센치 정도 넣어요? 그쵸? 7에서 10cm 정도 넣는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7에서 10이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쵸, 이거 아기의 신생아 건강 척도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아프가 척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5개 보거든요. 뭐뭐 들어가요? 호피옷 너무 비싸, 너무 좋아했는데 근심만 쌓였어요. 반값일 때 살 걸 얘기하면서 5가지가 들어가요. 피부 호흡, 피부색, 근긴장도, 심박동수, 반사반응 5가지가 들어가는데 각 2점씩 주거든요. 그래서 10점 만점이에요. 7에서 10점은 아기가 양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장에서 성인 직장관 7에서 10cm 정도 넣었는데 이 7에서 10이 아프가 점수 아기 건강한 점수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아기 응급 상황은 3점 같이 기억을 하시고 배꼽은 어디서도 나와요? 그쵸.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 식탁의 윗부분 높이를 배꼽 방향에 맞춘다라는 얘기들도 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볼게요. 자, 용액 주입 시 용액이 새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장도 그렇고 도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질경 그래서 뭔가 관에다가 똥꼬든 아니면은 질이든 소변 요도든 관을 넣을 때 복부에 힘을 주지 않고 하세요. 이완시킨다. 이런 것들도 기억하실 거고 심지어 우리 분만이기예요. 분만이기. 그럼 분만이기가 뭔데요? 그쵸? 태아 만출기 얘기하잖아요. 자궁경부의 완전한 개대부터 태아 만출기를 얘기하는데 이때 아기의 머리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건 베리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기 머리가 아예 보이는 거는 발로라고 하는데 특히 이 발로일 때 복부의 힘을 뺀다, 이완시킨다라는 얘기들도 같이 했었죠. 그 다음에 4번 장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용액과 공기 함께 주입한다. 공기는 넣지 않죠. 심지어 우리가 비위관도 그렇고 관장도 그렇고요. 주사, 정맥주사 같은 거 그 라인 줄에다가요 공기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잖아요. 가스 유발하니까. 아니면은 또 그 색전증 같은 거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줄 라인을 다 용액으로 채우던지 관장액으로 채우던지 그 다음에 수액으로 채우던지 다 채운 다음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연결하죠. 관에 직접적으로 넣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는 넣지 않습니다. 우리 온찜질 할 때요. 핫팩. 거기에도 공기 넣어요? 안 넣어요? 그렇죠? 안 넣죠? 관장액이 다 들어간 직후 바로 화장실 가도록 격려하는 게 아니라요. 일정 기간 한 10분 정도 참으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특히 몇 가지 기억을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가스 제거한다. 가스 뭐라고 해요? 야 가스 꼈냐? 너 방구 꼈냐? 방구 꼈냐? 구풍관장. 장내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관장은 구풍관장. 그 다음에 우리 암모니아가 몸에 쌓이게 되면 독성 유발하거든요. 암모니아 수치를 줄여주는 락툴로스 관장도 있고요. 칼륨 수치가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돼요. 칼륨, 키역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칼륨 수치 줄여준다 하면 K엑살레이트 관장도 있고 칼리메이트 관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몇 개 더 있는데요. 그래도 이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5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요. 우리 위관영약액 200을 주입받고 있대요. 위관영약액 시행 전에 흡인한 위 내용물이 50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뭐예요?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흡인한 위 내용물을 다시 주입한 후 계획된 영양액을 주입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50을 뺐는데, 주사기로 뺐는데 다시 넣어주는 이유가 뭐였어요? 방금 우리 문제 나왔던 수분 전해질 손실 방지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보다 높게 나오면 소화가 안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00cc 이상 나왔다, 뭐 150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와는 반대로 그때는 위관 영양을 중단한다, 이런 거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동식 같은 거요, 영양액 같은 거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뭐 설사 나타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몸의 체온 과 비슷한 상태로 천천히 주입을 시켜줘야 되고, 당연히 우리 영양액 주입하는 사이사이에 공기 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고 나서 우리 주입 완료된 다음에 미온수, 따뜻한 물 같은 거요, 30에서 뭐 60 정도 넣어주는 이유 뭐였어요? 그쵸. 이게 영양액 같은 게 농도가 짙기 때문에 관이 잘 막히거든요. 막히지 말라고 위관 개방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다.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소화 더 잘 되려면 침상머리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흡인한 내용을 버리는 거 당연히 아니죠. 위치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이런 비위관, 위관이라고도 하고 비위관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언제 제거하죠? 물론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데, 장운동이 돌아왔다, 장운동이 정상으로 회복됐다, 뭐 위장출혈이 없다, 또는 장폐색 등의 증상이 없을 때, 그런 경우에 제거를 하고, 일반적으로 제거할 때는 환자한테 심호흡하게 한 다음에 신속하고 부드럽게 호흡 참게 하고 제거한다 라는 내용들도 같이 연결시켜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상반기 하반기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의식이 있는 부동 환자한테 일반 변기 적용하는 방법. 우리 일반적으로요, 협조가 또 가능한 경우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의식이 있는 부동 환자, 지금 못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협조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정답은 당연히 측위에서 변기를 댄 다음에 앙화일로 돌려눕히면서 엉덩이가 변기 위로 올라가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조가 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무릎 굽히고, 무릎 세우고 엉덩이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변기를, 협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변기를 밀어넣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처럼 부동이다, 협조가 불가능하구나, 못 움직이는구나, 그런 경우에는 정답은 5번이 되지만, 지금처럼 우리 대상자가 침상 위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고 협조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무릎 세우고 엉덩이 들어 올린 다음에 변기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3번 같은 경우가 정답이 이제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변기에 닿고 둥근 부분은 발 쪽이 아니고 엉덩이 쪽으로 가게 하고요. 우리 침대 위에서 쓰는 변기 같은 거, 요광단지처럼 생긴 거는 간이변기라고 하고요. 의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동변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5번, 자연 배뇨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변 보는 거 얘기하는 건데요. 당연히 정답은 2번,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준다. 자연 배뇨라고도 하고 자가 배뇨라고도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거 배뇨 도와주기 위해서는 차가운 게 아니고 따뜻한 변기, 뭐 따뜻한 물 흘려준다라는 것들도 되거든요. 순도뇨. 자, 단순도뇨는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 실습도 나가셨었죠? 넬라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언제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뭐 검사 전에 방광 비우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 특히 무균적인 검체 획득하기 위해서, 또는 잔뇨량 측정하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잔뇨가 또 올해 나왔었고,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또 그러면 잔뇨 검사는 언제예요? 그쵸? 소변 본 후 즉시 도뇨한다. 그 도뇨가 단순 도뇨다 라는 내용들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균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인공적인 도뇨에는 단순 도뇨도 있고, 이렇게 하반기에 나왔던 유치 도뇨도 있지만, 자, 단순 도뇨. 여자는 도뇨 시 앙화이는 남자예요. 여자 같은 경우는 무릎을 세워야 되죠. 배횡와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뇨관 허벅지 안쪽에 반창고 고정하는 건 당연히 유치도뇨. 3번, 음순을 벌린 손은 도뇨관이 삽입될 때까지 유지한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이거는 단순도뇨도 그렇고 유치도뇨도 똑같죠. 음순을 벌린 손 같은 경우는 오염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도뇨관 삽입할 때까지 유지하고 다른 쪽 만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는 요도를 이제 요도구 바깥쪽으로 닦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5번 도뇨관을 살짝 잡아당겨 풍선이 방광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이거 유치도뇨가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하반기 문제도 볼게요. 유치도뇨관 삽입된 환자의 요로감염 예방법은 수면 시에는 도뇨관을 잠가둔다. 항상 열어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잠그는 곳이 두 군데 있잖아요. 하나는 방광 쪽에서 소변주머니로 연결되는 부위에 여기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변주머니랑 배출구 사이 하나 있게 되잖아요. 방광에서부터 소변주머니까지 연결되는 거는 항상 열어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변이 고여있도록 도뇨관 꼬아둔다 아니죠. 이런 거 정답 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변주머니 확인 같은 것들도 2시간마다 보통 확인은 하는데요. 보니까 복통을 호소한다 또는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데 소변주머니에 소변이 안 고였다. 그런 경우에 뭐 확인해요? 그쵸,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이런 것들 정답이 됩니다. 소변 수집 주머니 병실 바닥에 닿지 않게 하고요. 소변 수집 주머니는 방광보다 항상 아래에 두어야 하죠. 왜요? 이것도 정답.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역류가 되면 방광은 정말 깨끗하고 무균한 곳이기 때문에 이미 한번 밖으로 나온 소변이 역류됐어요. 그쵸? 그러면 요로감염 일으킬 수 있게 되잖아요. 찢어진 소변 수지 주머니 테이프로 붙여 사용하지 않고 교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요. 방광에서부터 소변 수집 주머니까지, 방광에 꽂아둔 도뇨관부터 소변 주머니까지는 개방적인 체계가 아니고 폐쇄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치도뇨관에서 방광에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여기 고정하는 용액 뭐라고 했어요? 그쵸? 생리식염수 아니라고 했죠. 생리식염수는 이거 뭐예요? 우리 인공눈물로 쓰는 것도 다 생리식염수예요. 이게 나트륨 있거든요. 우리 얘 화학식이 0.9% NaCl이잖아요. 나트륨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땀 많이 났을 때도 티셔츠에 보니까 소금기가 생겼어요. 왜 그래요? 땀이 우리 몸에 체액이 나트륨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눈물 먹어봤더니 짜요. 나트륨 성분이 있죠. 생리식염수는 우리 몸의 체액 성분과 같은 등장성 용액으로서 0.9% NaCl인데 이놈을 방광에 고정시켜 놓으려고 여기다 채웠어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굳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채워놓은 거를 제거를 하고 소변주머니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굳어버리면 방광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생리식염수는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들도 했었죠.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올해 상반기 3월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도뇨가 필요한 환자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무균적인 검체를 확인한다 또는 잔뇨량을 확인한다. 정답 이거 되겠죠? 무균적인 검체 확인하는 것도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잔뇨가 적어도 60보다 많게 되면, 이거 모성에서도 나오는데, 산모가요, 산욕기에 출산 이후에 잔뇨가 60 이상이다. 요로감염, 산도감염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 끝나고 병동 올라왔을 때 일반적으로 자가배뇨 되는지 확인하거든요. 자연배뇨 되는지. 근데 60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잔뇨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또 단순도뇨 할 수 있다 라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무균적인 검체 확인할 때도 무균적인 검체 획득할 때도 단순도뇨 할 수 있어요. 넬라톤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요. 일반적인 소변 검사, 무균적인 검체 아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죠? 중간요로 받는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2번 같은 경우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한다. 언제 했었죠? 그죠? 성인간호에서 전립선 절제술 하고 나서 방광의 지속적인 세척을 위해서 유치도뇨관 잠그지 않는다. 맑은색 소변 나올 때까지 그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 멸균과 관련된 내용, 작년 상반기 하반기 내용 보도록 할게요. 외과적 무균술, 외과적 수술방 들어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팔꿈치가 아래로 오게 되고 손이 위로 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우리 발이나 다리로 조절되는 걸로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운도 착용하게 되는데 가운에서 가슴, 허리 위쪽 전면부, 가슴, 허리 위쪽 전면부가 우리 멸균된 걸로 간주하고 그 아래, 허리 아래 같은 거는 또 오염된 걸로 간주하잖아요. 그 다음에 멸균은 오직 멸균하고 닿았을 때만 멸균입니다. 시야 벗어나면 오염이에요. 개봉했으면 또 오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콜로 소독. 알콜 같은 경우는 멸균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독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70에서 75% 알콜 제제를 쓰게 되고요. 소독 같은 경우는 세균의 아포는 제외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멸균이라고 하는 거는 세균의 아포까지 다 죽여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피부에 닿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이동겸자. 이동겸자 알아야 되죠. 한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지 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겸자 하나만 넣어야 되고요. 꺼낼 때요. 그쵸. 손목 아래로 들 거고 그 다음에 겸자는 끝을 맞물려서 꺼낼 거예요. 벌리고 꺼내지 않고 맞물려서 꺼낼 거고 여기에서도 이 가장자리는 오염된 걸로 간주합니다. 얘 이동겸자 멸균, 겸자 멸균은 24시간마다 한다라고도 얘기했었어요. 5번 멸균포의 가장자리 안쪽 1cm는 오염된 걸로 간주하죠. 얘 어떻게 펴요 또 우리? 일반적으로 그쵸. 가장 먼 쪽부터 먼 쪽에 펴고 그 다음에 옆쪽에 펴고 그리고 가장자리 편다 라고 해서 먼, 옆, 가 라는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반기에 나왔던 것도 볼게요. 파우더 멸균, 건열 멸균이 정답이죠. 1번 올해 상반기에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고압 증기멸균법이라고 해서 나왔죠. 특히 이거는 가장 이상적이고 물리적인 멸균 방법이고 병원에서 가장 많이 써요. 온도는 높아요. 고온에서 하는데 긴 시간이 아니고 보통 30분의 짧은 시간 내에 끝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균의 아포까지 우리 균의 아포까지 모두 죽여버린다 라고 해서 고압 증기멸균 일반적으로요. 곡반이나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뭐 수술방에서 쓰는 가운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드레싱 세트도 있고 금속기구, 수술기구 자 같은 경우는 끝을 그쵸 벌려서 싸고 날이 너무 날카로워요. 날이 날카로우면은 거즈 같은 거 감싸서 또 쌀 수 있다고 했고요. 나사 있으면 풀어서 또 싸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특히 꼭 기억할 거 뭐가 있어요. 얘가 고압 증기가 잘 스며들었다면요. 멸균 표시지에 무슨 색 띠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검은색 띠, 검은색 선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효기간도 기억하셔야 돼요. 유효기간도 꼭 기억해야 돼요. 며칠이에요? 그쵸. 14일, 2주. 만약에 개봉 안 했어요. 2주 지났는데도 개봉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오염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수술방에서 쓰기도 하고 고압증기 들리는 것들은요. 특히 고위험 기구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내시경류 같은 경우 보통요. 입구멍, 구강부터 똥구멍, 항문까지 쓰는 내시경류들 기관지 내시경도 있고 특히 뭐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뭐 직장 초음파 하는 이런 검사들 같은 경우 일부 미생물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통 준이염 기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 나머지 뭐 혈압계, 체온계, 대소변기, 혈압계, 청진기 뭐 이런 것들이요. 손상 없는 피부랑 점막하고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소독을 한다라고 해서 비위험 기구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고압증기 돌리는 놈들은 고위험 기구다라는 내용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유효기간 검은색 띠 나타나는 거 또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파우더 이거는 작년 하반기 나온 거죠. 건열멸균. 그 다음에 뭐 혈압계나 고막체온계 같은 경우는 비위험기구라서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요. 고온에다가 멸균 돌리게 되면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또 비위험기구에 속하면서 알콜로 소독하잖아요. 보통 알콜로 소독. 그 외에 뭐 여과멸균이라고 해서 혈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라고 해서요.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라고 해서 이오가스 멸균이라고 하잖아요. 얘 같은 말 뭐예요? 냉멸균. 고무 제품 같은 거 보통 돌리죠. 열에 약한 고무 제품 같은 거 냉멸균에도 들어간다 하는 것들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작년 상반기, 하반기 7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멸균 물품 다룰 때 주의사항. 이동겸자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는 게 아니고 24시간마다 멸균 돌린다고 했죠. 한 자 안에는 하나의 겸자만 넣어놓고요. 꺼낼 때 손목 아래로 꺼내고 그 다음에 겸자 끝을 맞물려서 꺼낸다. 벌려서 꺼낸다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멸균표가 펼쳐진 위로 물건 건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독용기 드레싱이 끝날 때까지 열어두지 않고 짧게 꺼낼 것만 꺼내고 바로바로 닫아주죠. 그 다음에 소독캔에서 물품을 꺼낼 때 뚜껑은 안쪽이 위로 향하게 들고 있는다. 자, 들고 있을 때는요. 뚜껑은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들고 있죠. 대신 다만 바닥에 내려놓을 때는 안쪽이 위로 향하게 내려놓는 거죠. 그림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멸균꾸러미 개봉 시 준비하는 사람에서 멀리 떨어 있는 쪽 자락부부터 펼친다. 정답은 당연히 이거고요. 먼 옆 가라고 했습니다. 먼 쪽, 그 다음에 옆쪽, 그리고 가까운 쪽 펼친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가장자리는 오염으로 간주한다. 가장자리 1cm까지 오염으로 간주한다 하는 내용들도 기억하시고요. 멸균 물품 같은 경우는 아직 개봉 안 했는데 젖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오염이고요. 제가 아까 우리 특히 유효기간 고압증기 멸균 돌린 거 유효기간 14일이다. 검은색 표, 검은색 띠 이런 것들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78번 내과적 손 씻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팔꿈치보다 손가락을 위로 하고 있습니다. 팔꿈치가 아래에 있고 손이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외과적 무균술. 그 다음에 손목에 있는 시계는 착용한 채로 씻는다. 손 씻을 때는요 다 벗어야 되겠죠. 반지, 시계 이런 거 내과적이든 외과적이든 다 벗어야 합니다. 손을 씻은 후 맨손으로 수도꼭지 잡는다. 우리요 종이타월, 핸드타월이라고도 하죠. 그런 걸 이용해서 닦게 되고 외과적인 무균술에서는 뭐 닦았어요? 그쵸. 우리 발로 끄는 장치 있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4번. 손가락 끝을 다른 손의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정답은 당연히 이거죠. 그 다음에 손을 씻은 후 젖은 종이타월을 재사용은 당연히 안 하게 됩니다. 우리 메티딜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 MRSA가 검출된 환자 돌볼 때 지켜야 하는 상황.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접촉주의라고도 하고요. 아마 선생님들 실습하면서 꽤 그래도 봤을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런 MRS 같은 경우는 4급 감염병으로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격리가 필요 없기는 한데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접촉주의라고 해서 격리실을 넣기도 해요. 특히 MRSA라고 해서 메티실린 계열 항생제의 내성을 나타내는 우리 황색 포도알균 감염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포도알균이라고 하면 피부나 구강 뭐 이런 점막에요.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이긴 하는데 우리가 병원 같은 곳에 장기적으로 입원하거나 또는 노인 또는 뭐 면역이 저하된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또 감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자를 음압격리실에 배치한다. 1급 감염병이나요. 특히 활동성인 것들, 활동성 결핵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음압격리실에 배치하고요. 자, 2번 오염된 가운은 병실 밖에서 받는 게 아니라 병실 안에서. 격리의료 폐기물 상자도 병실 안에 두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것 중에 특히 격리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요. 유효기간 기억하셔야 되죠. 7일. 도형색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병실 나오기 전에 장갑 벗고 손을 씻는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일반적으로 환경을 보호해준다. 다른 대상자, 다른 환자를 보호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MRSA 환자가 있는, 격리 환자가 있는 그 안에서 보통 다 해결한다 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혈압계는 소독하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 안 하죠. 소독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혈압계, 체온계, 청진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우리 비위험기구에 속하는데 뭘로 한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도 알코올 제제로 소독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특히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거는 MRSA 같은 경우 환자 이동할 때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뭐 혼니불 같은 경우로 감싸서
감싸서 환자의 뭐 피부나 이런 점막이 다른 쪽에 닿지 않게 혼내부를 감싸서 이동한다 라는 것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9번 상반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호조무사가 병실에 들어갈 때 앵구 마스크, 정답은 5번 되겠죠. 정답은 5번 고를 수 있고요. 활동성 폐결핵, 앵구는 진짜 보통 1급에 들어가는 이런 거 정답 나와도 돼요. 네, 메르스, 뭐 중동호흡기 증후군 볼게요. 보호격리를 적용한다. 자, 보호격리는 역격리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하고 격리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요, 격리 같은 경우는 감염병 환자를 격리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호격리나 역격리는 그 대상자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 대상자예요. 뭔가 이식을 받았거나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대상자를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정답은 당연히 4번. 이식을 받은 백혈병 환자. 정답은 이게 되고요. 일단 나머지 것들도 보기는 할 텐데 일반적으로 격리다, 역격리다 하는 내용들은 큰 틀로 봤을 때 내과적 무균술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봅니다. 자, 발진이 있는 성홍열 환자. 성홍열 몇 급이에요? 자, 제가 필수 예방접종 얘기했었잖아요. 필수 예방접종에 2급 감염병에 폐렴구균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거 구균 얘기하면서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 일으키는 성홍열도 2급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얘 특징적인 어떤 게 있어요. 그쵸? 딸기혀가 나타난다. 진단하는 테스트는 딕 테스트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100일에 나왔어요. 100일에는 몇 급이에요? 그쵸? 얘 2급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 맞죠? 자, 성홍열은 필수 아닙니다. 제가 폐렴구균 필수 예방접종 얘기하면서 가지치기해서 간 거기 때문에 자, 100일에는 2급 필수 예방접종 맞고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이름 뭐예요? DTP. 100대 맞아서 되게 아파 얘기하면서 100일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얘기했었죠. 언제 맞아요? 2개월경에 맞는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2개월. 그 다음에 얘는 기침이 심해요. 특히 마른 기침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래가 있는 활동성 폐결핵 환자, 네, 같이 앵구 마스크 착용할 수 있어요. 다만 결핵 같은 경우는 2급에 들어가는 놈이긴 하죠. 결핵과 관련된 것들도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BCG, 0.1cc 피내 주사, 그 다음에 가정방문에서 가장 마지막에 간다 라는 얘기들도 했었고요. 결핵 의사 환자, 전염성 결핵 환자도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먹는 약 중에 끝까지 먹는다 1위와 해서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이소니아지드 같은 경우는 말초신경염 유발 비타민 B6 얘기했던 피리독신 같이 먹는다 라고도 얘기했었고, 청신경장애 유발하는 SM 스트랩토마이신도 결핵약으로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러면 청신경은 몇 번 내신경? 8번 내신경 이런 것들도 그동안 많이 얘기했죠. 자, 79번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붕대를 고정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맺음에 사용하고 감은 부분을 여러 번 겹쳐서 쓸 수 있다. 핵심은 시작과 끝맺음에 사용하는 거. 처음 시작과 마지막은 무조건 환행대라고 얘기했었죠. 정답은 3번 고르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선대는요, 주위에 굵기가 비슷한 곳. 그래서 겹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겹쳐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회기대라고 해서 특히 절단 부위에 감을 수 있고, 머리 부위에 감을 수 있는 거, 회기대. 그림은 제가 뭐 넣지 못했거든요. 자, 그 다음 꼭 그림도 같이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팔자대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팔자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팔자대, 팔자 모양으로 만든다. 팔꿈치 같은 관절, 돌출 부위에다가 이용하는 건데 이것도 겹쳐서 감는 거죠. 회기대도 물론 겹쳐 감는 거예요. 나선 절전대, 붕대를 감아서 올리다가 절단해서 반절 접어서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또 감아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또 반절 접어서 절단 해서 올라갔던 걸 반대로 아래로 내리면서 겹치게
반복해서 감는 걸 나선절전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허벅지, 장딴지 같은 곳에 그 신체 부위를 감거나요. 우리 뭐 탄력 없는 꺼즈 같은 거 이용할 때 나선절전대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사행대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사선처럼 감아 올리는 건데요. 사선처럼 감아 올리는 건데 얘는 겹쳐 감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맨살이 보여요. 이렇게 맨살이 보여요. 얘는 붕대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에 맨살이 보인다.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붕대 같은 거는요. 일반적으로 붕대 같은 경우는요. 상처 위나 압박받는 부위에서 붕대 감기를 시작하거나 끝내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붕대 감을 때 관절은 약간 그쵸 굴곡된 상태로, 관절은 약간 구부린 상태로 감아주고, 원칙이 뭐예요? 그쵸, 말단부에서 중심 체간부 쪽으로 감아준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목욕 쪽에서도 침상 목욕 같은 거 도와줄 때도 혈액순환 돕기 위해서 말초에서 중심 쪽으로 한다라는 얘기들도 했었죠. 자, 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상반기, 하반기 문제. 자, 욕창과 관련된 게 나왔었거든요. 장시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발 뒤꿈치에서 표피부터 진피층까지 침범된 찰가세가 수포 생기면 무조건 2단계 얘기했었어요. 욕창에서 2단계 수포 생겼다. 화상에서 2단계도 수포 생기고 동상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수포가 생기면 터뜨리지 않거든요. 다만 한방에서는 수포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쵸, 주사기로 그 수포 흡인시킨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말라붙게 해서 그 상처 낫는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에 보면요. 표피, 진피 나오죠. 일반적으로 피부계, 우리 몸에서 외부의 방어막을 구축해주고 체온도 조절시켜주거든요. 체온 유지를 시켜주는 이 피부계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표피, 진피, 그렇죠. 피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욕창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 특히 욕창은요, 우리가 살이 썩는 거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정말 뼈까지 썩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조직 재생에 도와주는 고단백식이 같은 거 도움되죠. 특히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욕창에서는 단백질과 비타민 C도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잠깐만 이것도 보고 할게요. 단백질은 몇 칼로리 내는 거예요? 우리 그쵸, 4칼로리도 얘기했었고, 얘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걸 부패라고도 하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특히 성장 장애랑 관련 있는 그 요상한 이름이 있어요. 빈혈이나 아니면은 성장을 지연시킨다, 과시효커병, 이것도 다 단백질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자, C, 얘 이름 뭐예요? 그쵸, 아스코르빈산 부족하면 괘씸한 이 괴혈병, 조직이 잘 안 낫는다, 상처가 잘 안 낫는다. 얘 지용성이에요, 수용성이에요? 그쵸, 수용성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이것도 기초 영양에서도 열심히 얘기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나머지 것도 볼게요. 체외 변경, 적어도 2시간마다 해줘야 되겠죠. 주름지고 습기 없게 해야 하거든요. 욕창 같은 경우는 주름도 지면 안 되고 습기도 안 되고 도넛베개 이런 거 안 된다, 파우더도 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자세 바꿔줄 때 미끄러지도록 당기면 환자의 피부가 쭉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침상이 젖어 있지 않도록 자주 확인한다. 자, 그 다음 하반기 문제도 볼게요. 욕창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환자, 걷기 운동 중인 고혈압 환자, 움직일 수 있어요. 수술 후 조기 이상 중인 환자, 이런 것들 정답으로 또 잘 나오죠. 보통 우리가요, 어떤 수술이든 상관없이 보통 조기 이상을 언제 하라고 문제가 많이 나와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돕기 위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이상 해주는 것들이 정답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 여기 3번, 자극에 반응이 없는 무의식 환자, 아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른 우리 의료진들이 우리 대상자한테 체외 변경도 해줘야 되죠. 수동적으로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병실을 자주 배회하는 치매 환자. 배회는 이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배회하는 치매 환자한테요, 배회하지 말라고 묶어놓거나 감금시켜놓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배회한다고 해서 묶어놓거나 했을 때 그런 거는 당연히 뭐 신체적 학대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특히 치매와 관련해서 치매 같은 경우는 5번 연결시켜서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노인이 나오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5대 보험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들어간다고 했는데 물론 노인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이거든요.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65살 안 되더라도 이 질환은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자고 했어요. 그거 뭐였어요? 치매, 중풍,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 파킨슨. 이런 질환은 45살이어도 50살이어도 60살이어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군이 되니까 이런 놈들은 꼭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80번 볼게요. 올해 상반기 80번 문제. 보기, 엎드린 자세에서 욕창이 호발하는 부위. 정답은 당연히 무릎뼈겠죠. 나머지 것들은요, 앙화이에서 욕창이 보통 잘 생기고요. 그 측이 같은 거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어깨 쪽이나 아니면 뭐 대전자 부위, 복숭아뼈 부위, 복사뼈 있는 쪽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무릎뼈 3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끝나기 전에 욕창은 자, 국소적인 그 피부가 혈액 공급이 부족한 상태예요. 국소적인 제가 빈혈 상태랑 같다라고도 얘기했어요. 국소적인 빈혈 상태와 같다.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필요한 영양소, 단백질, 비타민 C도 얘기했었고요. 일반적으로 혈압이 낮은 대상자, 무의식 환자, 뭐 마비 환자, 뭐 절대 안정인 APR 환자들 이런 경우에 잘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런 욕창 같은 경우도 새살이 잘 돋아가지고 새살이 잘 돋아서 새살이 찰려면 괴사된 조직을 제거해줘서 건강한 조직이 재생되도록 도와주는 뭐 있어요? 그쵸. 대부리만 같은 거 해주면 건강한 조직이 재생되는 데 도움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